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에 대해 발표할 금융일실 정호준 연구원입니다. 부동산 금융과 더불어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까지 점검하면서 저축은행의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살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요 모니터링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축은행업은 총 79개사로 이루어진 업권으로 개별 저축은행 간의 규모, 리스크 수준, 자본 완충력 등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키스 커버리지로 이 중 약 10% 정도를 커버하고 있어 업계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축은행의 위험 익스포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 금융, 가계신용대출, 그리고 사업자 모기지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익스포저는 키스 커버리지 영업 자산의 60%가량을 차지하며 그중 가계신용대출의 비중이 36%로 가장 높고 사업자 모기지로는 13%, 부동산 금융은 9%입니다. 레버리지는 9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 형태 특성상 영업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건전성 부담 자산인 대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보완해줄 안전 자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본 완충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험 익스포저 중 부동산 금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키스 커버리지 부동산 금융 자산은 총 2.1조 원이며 이 중 브릿지론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비중은 약 124%로 158%인 A급 캐피탈보다는 낮지만 100%를 상회하여 부담이 높습니다. 영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로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자본 대비 부담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수준도 여리한 편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브릿지와 본 PF 모두 분양 위험이 낮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비중이 각각 23%, 10%로 낮은 반면 기타 주거나 비주거 비중은 대략 80에서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PF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준공 위험이 높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저축은행 본 PF의 시공사 및 책준기관 신용 등급 구성 중 70% 정도가 더블B급 이하이며 그중 대부분은 무등급입니다. 이는 중소형 증권사의 32%, A급 캐피탈사의 5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순위 비중이 높은 점은 보완 요인이지만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선순위 중 비교적 LTV 수준이 높은 단일 순위가 브릿지론과 본 PF의 대략 60%,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질적 부담은 반복되는 만기 연장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이미 브릿지론 중 경과 기관이 1.5년 이상인 대출건이 56%로 절반 이상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만기 연장도 2회 이상인 브릿지론이 25%, 3회 이상인 건의 비중은 18%로 1년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리한 가운데 저축은행 간의 컨소시엄 비중이 높고 선순위 비중이 높아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타업종 대비 높습니다. 이어서 건전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이 23년 6월 이후로는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브릿지론 본 PF 모두 42%, 51%로 절반 정도가 요주의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는 A급 캐피탈사나 중소형 증권사의 16%, 3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엄격한 건전성 분류 규제로 전년부터 인식을 보수적으로 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브릿지론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시면 23년 9월 말 3.8%에서 23년 말 5.2%로 약 37%의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 비율 8.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이러한 질적 부담에 대한 완충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론 충당금은 2023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20% 정도 크게 상승하여 브릿지론 대출 대비 7.3%를 적립하고 있고요.
부동산 금융 전체로 봤을 때 적립률이 증권사 10.6%와 캐피탈사의 4.9%의 중간 수준인 7.7%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하는 손실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시는 세 개의 그래프의 각 우측 두 개 막대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노멀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원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손실률입니다. 보시다시피 부동산 금융 기준으로 23년 결산 기준의 충당금 적립률 7.7%는 스트레스 원 시나리오 손실률 15.6%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 현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담보물 경공매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리 장기화로 인한 추가적인 질적 하락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그림은 용도, 지역, 순위 등 질적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한 번에 고려하여 최종 위험도를 분류한 그림입니다. 브릿지론부터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자산이 43.3%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파트 내에서 지방 비중이 49%로 높은 반면 주거에서는 37%, 비주거에서는 26%로 점점 낮아져 비주거로 갈수록 지방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중후순위 비중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19%,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비아파트에서 3%, 비주거 및 지방 비아파트에서 9%인데요. 낮은 질의 자산군일수록 지방 비중이 낮아지고 선순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보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똑같이 본 PF 위험도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분양 위험, 준공 위험, 그리고 지역 및 유형별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험 높음 이상의 자산은 66%로 증권사의 높음 이상 비중인 28% 대비 높습니다. 준공 위험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WB급 이하 시공사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죠.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이 중 준공률이 약 70%에 달하는 경우가 65% 정도로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후분양 및 비분양의 구성도 위험도의 고려 요소입니다. 후분양이나 비분양이라고 해서 자산의 질이 무조건 열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분양 1,765억 원 중 62%가 기타 주거이며 아파트는 없고 비분양은 2,247억 원 중 74%가 비주거로 질적 구성을 보았을 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부동산 금융 다음으로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부동산 금융 대비 위험도는 낮으나 양적 부담은 각각 자기 자본 대비 269%, 93%로 낮지 않습니다.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 규모는 2022년에 고점 달성 이후 23년부터는 신규 취급을 중단하면서 규모는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원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달 일정 부분 원리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 기업대출과 달리 회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에 의해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모기지로는 보통 개인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로 담보가 확보되지만 자산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에 따라 상승하는 LTV는 건전성의 위험 요인이며 최근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한 상환 능력 저하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 모두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좌측 그래프부터 보시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도가 열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위 50% 비중이 지속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난 3년 동안 하위 20% 비중도 상승하여 현재 50.7%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부업의 저신용 차주가 유입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한계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모기지론 역시 2022년 하반기부터 LTV가 상승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중후순위 아파트 담보인 건수가 많으며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LTV 80% 초과 비중은 58%, LTV가 100%를 초과하는 비중이 2021년 0%에서 23년 9월 기준 26%로 증가했다는 점이 큰 위험 요인입니다. 두 익스포저의 부실 비율은 22년까지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3년부터 상이한 모습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가계 신용대출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대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우측의 사업자 모기지로는 2024년 2월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모기지론의 주요 차주인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저하되는 영업 환경 속에서 가계신용대출 대비 연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채권 상매각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요. 일부 저축은행은 매각률이 일반 채권 대비 높은 화해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연체율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은행을 포함한 전 업권 가계여신 연체율 상승 중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민금융정책으로 발생하는 차주의 모럴 해저드도 존재하는 바 단지 지표로 드러나지 않은 연체율 상승 압박이 존재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등의 금융 정책도 시행 중이며 이것의 정확한 영향 역시 향후 주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사업자 모기지론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과정은 증권과 캐피탈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은 키스커버리지 개별 업체의 연체 전이율 데이터를 주요 변수로 이용했으며 노멀 시나리오는 각 업체의 현 수준, 스트레스 1 시나리오는 2009년의 금융위기 시기, 스트레스 2는 저축은행 사태 시기의 연체 전이율을 가정해서 추정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부동산 금융,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 합산, 그리고 전체 위험 익스포저 대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금융의 손실률은 스트레스 1 시나리오 기준으로 16%로 중소형 증권사의 31%, A급 캐피탈사의 21% 대비 결과가 양호합니다. 이는 저축은행의 선순위 비중이 증권사 및 캐피탈사 대비 현저히 높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론에서는 부동산 금융과는 달리 은행 계열과 비은행 계열 간의 손실률 차이가 존재합니다. 스트레스 1 시나리오 기준으로 은행계 8%, 비은행계 9%로 보통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은행계 저축은행 중 일부가 은행계가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 모기지론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은행계 대비 연체 전이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실률을 충당금 적립 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금융은 23년 4분기의 대규모 적립 이후에도 다소 부족한 수준을 보입니다. 현재 적립률은 7에서 8% 수준으로 스트레스 1 시나리오 손실률 약 15에서 16%의 절반가량입니다. 가계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로는 은행 계열 저축은행에서에 한해서 충당금 적립 비중이 17%로 우수하지만 비은행계는 대부분 가계신용 충당금 적립 비중이 낮으며 일부 사업자 모기지론에서 손실을 인식하는 업체의 영향으로 적립 비중이 스트레스 1 손실률의 60%입니다. 이제 충전 영업이익 잠식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금융은행 계열 기준으로는 노멀 및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손실률이 53%, 96%로 중소형 증권사의 손실률 85%, 110% 대비 낮지만 스트레스 1 시나리오에서는 100%에 근접하여 당분간 손실과 적립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계의 부동산 금융 손실률이 비은행계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 은행 계열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부동산 금융의 양적, 질적 부담이 모두 과중한 와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잠식률이 피어 대비 높게 산출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비은행계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부담이 비교적 낮고 부담이 높은 업체는 충당금 적립 수준이 우수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질적 구성이 피어 대비 양호하여 잠식률이 낮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계신용과 사업자 모기지론 잠식률에서는 반대로 은행 계열의 잠식률이 모두 모든 시나리오에서 0%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은행 계열의 경우 충당금 적립 규정을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실행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반면 비은행계는 스트레스 원 시나리오 기준 충전 영업이익 잠식률이 62%로 부담이 높습니다. 총 익스포저 잠식률은 스트레스 원 시나리오에서 은행계 96%, 비은행계는 70% 수준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은행계의 경우 대부분의 순손실이 부동산 금융에서 발생하며 비은행계는 대부분 가계신용과 사업자 모기지론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자본 비율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에서 최종 규제 비율인 8%는 상회하고 있지만 첫 번째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권고 비율인 11%에 근접하거나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스트레스 원 시나리오 기준 은행계는 14%, 비은행계는 16%대지만 BIS 자기자본 비율이 피어 대비 크게 높거나 최근 증자한 저축은행들에 의한 아웃라이어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키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시장 점유율 및 신용 등급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79개사 전체 시장에 대한 대표성을 뜨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금융은 부실 여신 비율, 만기 연장에 따른 상환 부담 수준, 가계신용대출은 연체 전이율, 연체 채권 상매각 수준, 사업자 모기지로는 고 LTV 잔액 및 비중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유동성 관련 리스크에 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PF 제외한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예수급 내 퇴직연금 비중, 그리고 가계신용대출 취급 비중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PF 자산을 제외한 유동성 비율은 2023년 9월 말 키스 커버리지 기준 131.8%로 100%를 상회합니다만 일부 저축은행은 80%를 하회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은 기업대출 대비 회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동성의 긍정적인 요인이며 향후 유동성을 판단할 때 가계신용대출과 기업 여신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